보물선이 돌아왔다. 왕을 향한 급보가 성 안으로 울려 퍼지고 궁정은 술렁였다. 끝없는 망망대해를 가르던 선단이 드디어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배마다 온갖 보물과 향신료가 가득 실려 있었다. 뱃사람들의 옷에는 긴 항해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안도와 환희로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항구는 들끓기 시작하고 왕실로 달려가는 전령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한 시대를 뒤바꿀 대항해 시대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시간이었다.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상인들이 아시아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지의 바다로 나섰던 시대. 그 시작은 15세기 유럽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팽창하면서 이전까지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무역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유럽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들여오던 향신료와 사치품을 구하는 전통적인 루트가 막히자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죠. 유럽의 상인들과 군주들은 아시아의 부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기 위해 미지의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었고, 이는 단순한 지리적 발견을 넘어 전 세계 문명의 접촉과 충돌,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상업은 이탈리아와 무슬림 상인들의 교역 활동을 통해 동양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니스와 제노바 같은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탈리아 상인들은 유럽의 은을 교환하여 아시아에서 조달한 향신료와 비단, 보석 등 고급 상품들을 얻었죠. 이 교역로는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중국과 인도의 값비싼 상품들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는 핵심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확장을 계속하면서 이 자유로운 교역은 점점 어려워졌고, 유럽 상인들은 무슬림 중개인들에게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13세기에 있었던 몽골 기병대의 침략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문화 교류에 새로운 통로를 열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출판은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중국의 풍요로움과 황금으로 가득 찬 도시 지팡구, 즉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향신료와 엄청난 양의 금이 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유럽 상인들은 아시아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대양항해라는 위험한 모험에 뛰어들 충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상업적 이유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파에 대한 열정도 대항해 시대를 추동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이슬람 세력과의 대립 속에서 기독교 왕국들은 무슬림 세력을 우회하여 아시아의 기독교 왕국을 찾거나 새로 발견한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선교 활동이 장려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는 열정이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은 레콩키스타, 즉 국토 회복 운동을 완료하며 이슬람에 대한 승리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첫 개척자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중요한 발견을 이루었죠.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 헨리는 15세기 전반에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진출하는 탐험을 후원했습니다. 그는 사그레스의 항해 학교를 설립하고 최고의 항해사, 지도 제작자, 선박 건조업자들을 모아 체계적인 해외 탐험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1488년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진입했고, 바스코 다 가마는 1498년 마침내 인도 캘리컷에 도달하여 동쪽으로 인도로 가는 해상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헨리 왕자 자신은 어떤 원정 항해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항해 기술 개발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았죠. 그는 더 정확한 해도 제작, 개선된 나침반 사용법, 그리고 카라벨선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선박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카라벨선은 기존 지중해 선박보다 대양 항해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포르투갈이 미지의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성공을 지켜본 라이벌인 스페인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포르투갈과는 반대로 서쪽으로 탐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와 중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고,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1492년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에 도달했다고 믿었죠. 콜럼버스의 항해는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493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교황의 중재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하여 세계를 두 나라 사이에 분할했습니다. 이 조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가는 길은 포르투갈에, 신대륙으로 가는 길은 스페인에 귀속시켰죠. 이는 유럽 열강이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나누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이후 유럽의 식민지 확장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항해에서는 나침반, 항해도, 별자리를 이용한 위치 측정법과 같은 항해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이로 인해 대항해 시대의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성공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해외 탐험과 식민지 획득 경쟁에 뛰어들었죠. 특히 16세기 초에는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이끄는 스페인 함대가 3년에 걸친 항해 끝에 인류 최초로 지구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대한 항해는 5척의 배와 약 240명의 선원으로 시작했지만, 단 한 척의 배와 18명의 선원만이 생존한 극도로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세계 경제와 사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국제 무역 루트의 재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지중해와 중동을 통해 이루어지던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한 직접 교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니스와 제노바 같은 지중해 항구 도시들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리스본, 세비야, 나중에는 암스테르담과 런던 같은 대서양 연안 도시들이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했죠. 동유럽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동안 중요성이 커진 서유럽 사회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동유럽은 곡물 산업에 특화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서유럽 시장에 곡물을 수출하는 유럽의 빵 바구니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 노예 노동자인 농노의 수가 증가했죠. 서유럽이 상업화와 초기 산업화의 길을 걸었다면, 동유럽은 농업 중심의 봉건적 구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극적인 변화는 아메리카 대륙과 그 원주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은 중남미에 진출하여 아스텍, 잉카 등 강력한 원주민 제국을 정복했고, 그들의 금과 은을 약탈했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페인은 엔코미엔다 시스템을 채택하고 현지 원주민들에게 노예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으로 인해 원주민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대규모로 수입하기 시작했죠. 대서양 삼각무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럽의 제조품을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를 구매하여 아메리카로 운송했으며, 아메리카에서는 설탕, 면화, 담배, 은 등을 다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무역 패턴이 확립되었죠. 이런 방식으로 세계는 각 지역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 분업 체제로 나아갔고, 이는 현대 세계 경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처음으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되었죠. 이는 전례 없는 문화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아메리카의 감자, 옥수수, 토마토, 고추 등의 작물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파되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작물과 가축, 아메리카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콜럼버스 교환은 전 세계 식생활과 농업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대항해 시대는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항해와 조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지도 제작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메르카토르도법과 같은 새로운 지도 제작 기법이 개발되었고, 세계관도 완전히 바뀌었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중세적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구 구체설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전은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혁명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상업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은 유럽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가격혁명을 불러왔고, 이는 전통적인 봉건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상업 자본가 계층의 부상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해외 무역을 위한 합자 회사와 주식 회사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암스테르담과 런던에는 증권 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항해 시대는 유럽 국가들의 국력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초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외 팽창을 주도했지만 17세기부터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식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점차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해 나갔고, 이는 19세기 영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하는 기반이 되었죠. 그러나 대항해 시대의 영향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대항해 시대는 문명의 파괴와 인구 감소라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콜럼버스 도착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구는 약 5천만에서 1억 명이었으나 150년 후에는 그 인구의 90%가 감소했습니다. 질병, 전쟁, 강제 노동이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죠. 아프리카 또한 대항해 시대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강제 이주된 노예의 수는 1200만 명에 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선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왜곡시켰고 인구 손실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대서양 노예 무역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 사회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대항해 시대 초기에는 유럽인들이 주로 교역 거점 확보에 집중했으나 점차 식민 지배가 강화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 중국의 마카오 등의 교역소를 설립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는 아흉적인 무역 네트워크와 정치 시스템을 약화시켰고, 근대 이전까지 생제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인도의 상대적 쇠퇴로 이어졌죠. 환경적으로도 대항해 시대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륙 간 생물종의 교환은 각 지역의 생태계를 변화시켰고 토착종들의 멸종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농업 패턴의 변화는 대규모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 변화로 이어졌고, 사탕수수와 면화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 재배를 위해 광범위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가져온 세계의 통합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의 복잡한 시스템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로의 발견은 단순히 지리적 지식의 확장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죠.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가 확립되었고, 이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확장과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된 식민지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유산은 현대 세계의 모든 측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계 무역 체제, 국제 금융, 이주 패턴, 문화적 다양성,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 영향이 남아있죠. 대서양을 건너는 콜럼버스의 항해나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에 도달한 바스코 다 가마의 여정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상호 연결성이라는 현대 세계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화의 많은 측면들, 다국적 기업의 활동, 국제 무역 협정, 문화적 혼합, 이주와 디아스포라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시작된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 발전과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그 속도와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패턴은 대항해 시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남긴 교훈은 인간의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과 동시에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현대에도 우리는 대항해 시대의 역사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류의 탐험과 확장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발전과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항해 시대의 빛과 그림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